처음에는 스코어가 올라갔지만 나중에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골키퍼가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 뒤에서 출발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하드캐리하고 또 MOM을 받았습니다. 자, 미친 경기력의 이강인, 이래서 시메오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구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의 카디스전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앞두고 하루 동안 굉장히 이강인 선수 기사가 많이 난 상태에서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여러 개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엘데스 마르케 같은 경우에는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자체 유망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갖고 있는 유망주들보다 이강인을 선호한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아틀레티코는 다른 팀으로 임대 보낸 자체 유망주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리노, 발렌시아로 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리고 리켈메, 지로나로 임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불러다 쓰면 공짜고, 자팀 유망주를 원래 다들 선호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시메오네 감독은 자기 축구에서 잘 맞으면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다 있는 건 이강인이다. 그래서 이강인을 훨씬 선호한다는 그런 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선호하는 이유? 그건 바로 이강인의 투쟁심과 수비에 대한 의욕이 시메오네 축구와 잘 맞아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카디스전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공수 겸장이 되어가는 이강인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점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결과와 경기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13일 한국시간 13일 새벽에 열린 경기였죠.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지트 마요르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자리가 34라운드였고요. 자, 마요르카 카디스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직후 기준으로는 순위가 그대로였고요. 아마 34라운드가 다른 팀과 다 끝나도 순위는 그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그대로일 것이 확정돼 있습니다. 자, 이날 골은 전반 15분 나왔어요. 마요르카의 선제골이었는데 이강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동료 수비수, 이날은 수비수로 뛴 바바의 머리로 정확히 향했어요. 그래서 헤딩슛이 크로스바와 땅을 동시에 맞고 툭툭 튕긴 다음에 올라왔는데, 이걸 문전에 있던 마페오가 잘 밀어넣으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킥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의 헤딩슛과 문전 혼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잘 지키면서 이게 결승골이 되었고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 한번 살펴보죠.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3-5-2 포메이션의 왼쪽 메잘라, 주로 소화하는 그 자리라고도 볼 수 있고,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전진해서 공미나 왼쪽 윙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3미들 중에 한 명이지만 상당히 전진을 자주 하는 그런 위치에서 뛰었습니다. 경기 초반 마요르카의 좋은 공격은 대부분 이강인의 발에서 비롯됐습니다. 초반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선제골 나올 때까지 마요르카가 유효한 공격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반 11분 마요르카가 모처럼 짧은 패스로 좋은 슛 기회를 연거푸 잡았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그 다음 무리찌를 거친 패스가 문전 쇄도하는 은디아이를 향했으나 살짝 못 미쳐서 은디아이가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카디스가 반격하려 할 때 마요르카가 압박해서 잘 끊으면서 다시 공격으로 이어갔는데, 이때도 오른쪽에서 공격하던 것을 이강인이 왼쪽으로 벌려주고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무리찌의 머리까지 맞았는데 그게 이제 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고요. 이런 상승세가 아까 말씀드린 코너킥, 선제골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디스 측은 이강인의 공 운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후반 19분에 거친 반칙으로 경고를 받는 걸 불사하기도 했어요. 이강인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특유의 센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수비할 때도 투쟁심과 어떤 수비에 대한 의식, 태클 능력 이런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센스가 있을 때 또 공을 다루는 기술이 수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 33분 루즈볼 경합이었어요. 가로채기라기보단 루즈볼 경합 때 카디스 측 선수는 이강인이 공을 잡고 치고 나올 줄 알고, 그걸 이제 내가 조금 더 늦게 출발했으니까 저지하려면 슬라이딩밖에 없다, 그래서 몸을 날리면서 발을 쭉 뻗습니다. 근데 이강인은 공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와서 그 발과 경합하는 게 아니고 순간 바로 멈추면서 왼발 힐 패스로 동료에게 전달을 했어요. 카디스 선수는 슬라이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공의 경로를 바꿔버리니까 공에 발을 댈 수 없는 거죠. 쉽게 빠져나간 다음 이강인이 전방으로 달려가면서 자기가 센스로 만들어낸 그런 루즈볼 획득 상황을 속공까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전방으로 가는 이강인에게 공이 전달되지 않아서 슛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수비나 루즈볼 다툼 이런 상황에서도 공을 다루는 테크닉, 퍼스트 서치의 테크닉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잘 보여줬습니다. 자, 카디스가 후반 막판에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 일변도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추억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네그레도도 투입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여러 번 빛났습니다. 이강인이 일단 좀 더 전방에 머무르면서 팀의 속공 상황에서 공을 지키고 연결하고 또 뛰어들면서 슛을 노리는
그런 역할을 다 했고요. 둘째로 약간 전방에 있었지만 굉장히 영리하게 상대 플레이의 예봉을 잘 끊으면서 아예 카디스가 공격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동시에 팀의 속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잘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선 맞았죠. 왜냐면 이강인이 그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공격하는 시간만큼 카디스는 공격을 못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요르카가 계속 위협을 하니까 카디스가 마냥 이제 라인을 올리고 수비수를 전진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반 40분 이강인의 가로채기로 마요르카가 추가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게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공을 따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전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강인 베일 빙의골 또 나오나 싶었는데, 이때는 이제 동료가 이제 상대 선수들이 접근을 했어요. 그러자 이강인이 무리째게 패스하면서 2대1 패스를 받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패스가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강인의 공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강인 선수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거의 끝나갈 때 결정적인 속공 상황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먼저 나온 거,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무리찌가 몸싸움을 하느라 제대로 슛을 못했거든요. 골대 바로 코앞에서 그러니까 공이 동동동동 굴러가니까 이걸 상대 골키퍼가 끌어안으려 했는데 약간 늦었어요. 그걸 보고 이강인이 이제 2차 침투를 통해 세도를 통해서 공을 한번 건드려보려 했는데 골키퍼보다 살짝 늦으면서 건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추가 시간 6분 이강인 선수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이 상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스탯, 패스 성공률 79%, 키패스 2회, 좋은 패스 관리된 스탯이 있고요. 패스 성공률은 뭐 높진 않지만 우리 다 알죠? 마요르카에서 좀 더 전방으로 전진 패스 많이 공급하면서 이 정도 수치면 괜찮은 거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를 3회 시도해서 모두 성공해서 후스코드 기준입니다. 경기 1위고요. 공중볼 경합의 경우에 성공률이 29%에 불과한 좀 낮은 성공률이 있었지만 7회나 경합을 시도했다는 거, 대부분 상대 진영이었다는 거 감안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쟁탈전에 나섰다라는 스탯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로채기에 가까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즈볼 획득 중에서는 루즈볼 획득인지 가로채기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수비 관련된 스탯이 막 찍히진 않았지만 수비 기회도 실제로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에 이강인이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정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니까 초반에 제가 썼던 공수겸장이라는 표현 역시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좀 더 축구에서 자주 쓰는 말로는 이제 육각형 위기필더라는 말도 있겠고요. 이강인이 그런 활약을 해줬고요. 최근 셀타비고랑 맞대결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날 셀타비고의 특급 유망주 가브리 베이가가 있어서 정면 대결에서 이제 많이 화제를 모았는데 이강인이 이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바가 있죠. 경기력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수비 면에서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이가보다 테크닉만 좋았던 게 아니고 베이가가 공격을 잘 하지 못하게 이강인이 아예 그 베이가한테 붙어서 방해하는 그런 수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수 장면에서 판정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날 그 셀타비고의 베이가를 보러 온 많은 유럽 D클럽 스카우트들이 오히려 이강인을 보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경기처럼 이 카디스전 역시 수비를 잘하는 게 곧 득점기 창출로 이어진다. 이강인 같은 미드필더에게 공수겸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점인지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었던 굉장히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득점 상황이었는데 취소가 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죠. 자, 경기 내내 맹활약하면서 승리를 이끈 이강인 선수, 추가 시간 6분 직접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정말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 올라갔어요. 골키퍼까지 올라가서 세트피스를 했는데 이걸 막아낸 뒤에 마요르카가 속공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때 스루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문전으로 돌진하다가 골키퍼 없는 골대에 왼발로 좀 멀리서였지만 가볍게 밀어넣는 골로 이제 골을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스코어가 올라갔지만 나중에 비디오 판도 끝에 취소가 됐어요. 자,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 한 명보다 뒤에서 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 수비수가 있는 그 화면만 딱 놓고 보면 그 경기장 일부를 이제 좀 클로즈업 패스 보여주잖아요. 거기만 보면 옵사이드가 절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골키퍼가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도 잘 모르실 수 있는 많은 축구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해설해드리면 오프사이드는 필드 플레이어 중 최종 수비수보다 뭐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상대 골키퍼를 포함해서 최종 수비수에서 두 번째 선수보다 앞에서 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죠. 이때는 골키퍼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없어서 이제 수비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 오프사이드 위치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강인. 그래서 중앙선 뒤에서 출발하는 선택을 합니다. 오프사이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경기장 절반, 우리 쪽 진영에선 적용이 안 돼요. 상대 진영에서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선에 딱 대고 있다가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출발해서 앞으로 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뭐 전문 공격수, 이런 옵사이드 트랩 깨는 거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동료의 패스가 약간 느렸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받는 순간 상체가 살짝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료 상대 수비수와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때문에 금을 그어보는 게 아니고 딱 중앙선을 넘었는지만 보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VAR로서는 판정이 좀 편했겠죠. 말 그대로 금을 밟아서 아깝게 옵사이드가 된 이강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예가 뭐 가끔 있는데,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친숙한 거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있죠. 골 넣었을 때도 워낙 급하다 보니까 상대 골키퍼 마니엔 노이어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뺏어서 이제 최종적인 패스를 했을 때 그 손흥민 선수가 상대 최종 수비수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선수 숫자 기준으로는 옵사이드 위치지만 중앙선보다 뒤에 출발했죠. 그래서 옵사이드가 아니었던 거,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상황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마이클 오원도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아깝게 리그 7호 골이 무산이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스탯은 여전히 6골 4도움입니다만, 하위권 팀 마요르카를 거기 살리면서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공격 포인트 10개, 그것도 요즘에 몰아넣은 골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골을 넣을 뻔했다는 점, 여러모로 볼 때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과 동시에 파괴력까지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골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득점력 상승 중, 그리고 어시스트 능력은 시즌 초부터 계속 좋았고, 여기에 수비력을 비롯한 팀플레이 능력 시즌 내내 계속 상승 중, 공수 양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 확인했습니다. 아마 시메오네 감독은 이 경기 소식을 듣고 이강인 선수 하이라이트를 이제 구단 직원한테 야 좀 줘봐,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꼭 써야겠다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기왕이면 나폴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해주고 경쟁이 막 붙고 이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막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적 얘기와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을 결부시켜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즌 끝날 때까지, 또 끝난 뒤에 볼리TV에서 이강인 선수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